네, 잘 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회방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들은 많이 다들 와 보셨고, 저희 디지털 관련 영상이나 전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박물관과의 학예 연구사고요.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박물관과는 박물관의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다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기획, 그다음에 제작, 운영, 그리고 뭐 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AI와 관련된 R&D까지 모두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부서에 학예연구관 1명, 그다음에 학예연구사 2명, 이렇게 3명이서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 꼭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게, 네, 저는 고고학 전공입니다. 고고학 전공이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세분해서 고구려의 기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박물관과에서 벌써 지금 3년 9개월, 제가 지금 날짜를 세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곧 4년이 차는 4년째 이 디지털 업무를 하면서 뭔가 박물관의 디지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지금 몹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예사가 디지털을 어떻게 대하고 기획하고 있는지, 관람객들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50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 이 야간의 모습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용산으로 옮긴 지 벌써 20년, 올해가 20주년이어서 지금 10월 되면 다양한 20주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은 이제 더 이상 전시만 보러 오는 곳이 아니죠. 예, 교육도 받으러 오시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도 보러 오시고, 전시도 보러 오시지만 또한 힐링을 하러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서 박물관이 디지털 전체 분야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어쨌든 전자통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1990년대의 지하철 풍경과 현재의 지하철 풍경을 보시면, 지금 한국은 97%,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고요. 초등학생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은, 네, 눈뜰 곳이 많았죠. 특히 캄캄한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광고판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한없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없이 읽게 되는, 네,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 지하철을 보시면 아무도 앞을 보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 기기를 보죠. 제가 그때 동생과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핸드폰을 그냥 보기 싫어서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동생 쿡쿡 치더니 언니만 핸드폰 안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1990년대와 2020년대, 20년 사이에 지하철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물관은 정말 다양한 관람객들이 찾아오십니다. 기존의 전시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들어오시지만, 이제 불편하신 분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분들도 박물관에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오감이라는 전시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배리어 프리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유아들도 와서 전시물을 만져볼 수 있는 이런 체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한가운데에 지금은 로봇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고 해서 박물관에도 CT 기기가 있습니다. CT 기기가 있는 곳이 박물관에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국립중앙박물관만 있고 문화청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 소장품의 분석이나 조사에도 이 디지털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국립박물관의 위기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시기에 네, 정말 막막했습니다. 휴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관람객 수가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박물관은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했고 그때 모두가 온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속자 수가 그때 급등을 했어요. 예, 급등을 하면서 모든 것을 온라인에 올려야 하는 학예사들의 또 하나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시도 교체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시기에 컨텐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박물관이 관람객들이 다시 엄청나게 늘었죠.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은 줄었을까요? 네, 온라인을 쓰시는 분들은 더 늘었습니다. 박물관의 온라인 접속자 수는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관람객들은 특별전, 상설전 모두 알아보고 오시고요. 못 본 전시는 VR, 버추얼 뮤지엄을 통해서 못 본 전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월에 박물관이 7, 8월에 엄청나게 관람객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때 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차줄만 1시간 넘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있는데 한강대교까지 길이 막혔다고, 박물관 주차줄 때문에. 그 정도로 관람객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많이 올라온 온라인이 박물관 빨리 들어가는 법, 네, 관람객 없는 곳 관람하는 법, 이런 쇼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박물관이 피할 수 없는 곳이고요. 네, 그 이유는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관람객들도 온라인을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저희는 이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전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린이 컨텐츠,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실 수 없는 보존과학실의 내용,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이런 접근성에 대한 것들도 올리고 강의도 올립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다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근데 아직도 구독자는 6.57만 명입니다. 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박물관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요? 네, 이따가 모더레이터의 질문 시간에 저에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구독을 누르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은 또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장품을 디지털로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장품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품질의 사진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3D 데이터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물관으로 서류를 보내서 자료를 주세요 하셨던 걸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그냥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이것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도 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유산 에셋이라고 해서 3D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 에셋 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범용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인천공항에 있는 27m 높이의 미디어 타워의 데이터로 콘텐츠를 구축해도 전혀 깨지지 않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시각장애인들이 만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촉각 데이터, 촉각 전시물 그 제작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메타버스인 힐링동산에 있는 저희가 구축한 힐링동산인데요. 여기에도 이 데이터를 그대로 경량화해서 만든 그 방가사유상이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난리가 난 뮤즈, 이런 부분에도 저희의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데이터는 컨텐츠, 교육,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산업까지도 꾸준히 여러 방면으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가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키오스크를 만들고 스마트를 만들었습니다. 관람객이 다 엄청 좋아하겠지라고 만들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모든 디지털 기기에 서서 막 검색을 해보고 막 관심을 갖는 관람객을 상상했지만 초반의 관람객은
네, 이렇게 곳곳에 누워 계십니다. 보시면 이거를 이제 뮤지엄 퍼티그라고 하는데요. 박물관에 들어오시면 예전에 1980년대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람객은 보통 들어오면 30분 안에 피로를 느낀다. 네, 그렇지만 90년대에 다시 조사가 되었을 때 박물관에 관람객이 들어오면 20분 만에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관람객과 실제 관람객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것을 저희가 기획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감 콘텐츠 사업은 2019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디지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2020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 대구, 청주에서 체험관이 먼저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다 확산이 돼서 지금은 전체 국립박물관은 전부 체험관이 조성이 됐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요즘 공립을 가시거나 뭐 지자체를 가셔도 이 실감 콘텐츠라는 단어는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체험, 그래서 현실감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 콘텐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2020년 5월에 개관을 해서요. 지금 벌써 이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감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미지가 언어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적과 나이, 배경, 지식을 불문하고 전시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들, 영상관 그 전시실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 실감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감 콘텐츠의 특징은 공간과 그 감각과 공간의 총체적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 해석과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거기에 보조 매체가 아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 콘텐츠인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를 보시면 이 의궤라는 소장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이 공간이 60m에 5m라는 100평 공간에 그 공간에 들어가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고요. 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영상에서는 배제를 했고 오히려 외부에 나와서 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이곳은 몰입된 경험을 하는 그렇게 구축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 콘텐츠라고 하면 일관만 아시는 분도 있고 뭐 VR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입니다. 네, 일관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폭이 60m, 높이가 5m, 100평 되는 공간이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벽면을 8대의 프로젝터가 쏘고 바닥도 8대의 프로젝터가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향을 7.1 채널로 구성을 해놔서 들어가서 보시면 곳곳에서 다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7개 콘텐츠가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4개의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시면 VR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초고해상도 미디어라고 해서 미디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저희 이 VR은 30분 단위로 6명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달 전에 예약을 오픈을 하는데 한 달 전에 예약하면 바로 다 매진이 됩니다. 네, 지금 추석 때까지 모두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엊그저께 제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관은 저희가 고구려실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1관과 다르게 천장과 벽면을 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해서 들어가시면 이 공간에 들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돌면서 마치 고분벽화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역사의 길에는 디지털 광개토 대왕 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관, 2관은 그러니까 1관은
저희가 보통 회화를 대상으로 그 소재로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이 넓은 공간에서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만든 공간이라면 그 고구려 그 고분벽화로 만든 삼관과 광개토 대양릉비는 여기가 지금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북한과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의 역할이 소장품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유적과 관람객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디지털로 한 곳,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체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 개장을 하는 저녁 8시에는 저희 대표 유물이죠. 미디어 그 경천사 시층 서탑에 직접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가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품 30선을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고 안쪽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소장품을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보시면 열린 마당 실감 전광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해시계라든지 여러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학예관 1명과 학예사 2명과 공무직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박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중박 외에도 소속 박물관이 13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3개는 모두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신라문화, 공주는 웅진문화, 부여는 사비문화라고 해서 그쪽에 있었던 전통적인 지역 그 문화와 관련된 것을 브랜드로 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복식, 그다음에 제주는 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브랜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춘천이거든요. 춘천에 가서 보시면 로비에 저 위쪽에 벽과 계단을 전부 LED 미디어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동 팔경이라든지 총석정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그 자연유산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부여입니다. 부여 보시면 여기가 로비거든요. 원래는 이 부분이 다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인데 매시 정각과 30분에 가시면 이 부분을 다 닫고, 그다음에 이게 석조 유물입니다. 그래서 유물과 벽면에 모두 매핑을 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아시는 금동대학로, 그래서 이 부여의 브랜드와 맞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진주박물관입니다. 진주박물관 브랜드는 임진왜란이고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보시면 승자 총통을 쏘는 체험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내가 직접 나가서 총을 쏘고 공신 조서를 받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주박물관인데요. 시뮬레이터에 타셔서 VR을 쓰고 여러 그 청주가 가지고 있는 금속공예 유물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체험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속 박물관이 모두 브랜드를 갖고 있고 박물관마다 각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기술, 최적의 공간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디지털 박물관과에 4년을 있으면서 컨텐츠를 몇 개 제작을 했는데요. 3개의 다른 컨텐츠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네. 처음 저에게 주어진 컨텐츠는 광개토 대왕릉비를 역사의 길에 세워라라는 미션이 주어졌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공간에는 월랑선사 탑비라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물이 내년에 국립충주박물관이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 전시가 될 거라서 지금 보존 처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비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의견 중에 박물관이 고구려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구려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품 컬렉션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 관련 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조사하고 남겨둔 유물,
그 유물이 저희 컬렉션에 있고요. 그 외에는 고구려가 백제와 전쟁을 하러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 아차산과 인진강 부분에 전부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박물관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발굴 유물 그렇게 있어서 이 중간 지역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컨텐츠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하면 광개토대왕비 네, 효과가 크죠. 그리고 저희가 석회탁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성문을 전시하면서 콘텐츠를 좀 확보해라, 콘텐츠를 좀 강화해라 라는 게 네, 윗선과 저희의 뜻이 맞아서 네, 그렇게 해서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우게 됐고요. 네, 이 공간이 역사의 길이라고 해서 박물관을 관통하는 메인 홀입니다. 가장 의미가 높은 홀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좌우 동서남북 모두 관람객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 어떤 매체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네,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고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네, 처음에는 관장님도 그렇고 탁본을 전시해라 였습니다. 다들 탁본을 전시해야지 였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탁본을 보시면 하얀 건 글씨요, 네, 까만 건 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 문구를 해석해서 전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전공자와 학예사의 마인드로 만들어진 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탁본만으로는 전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디지털로 복원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걸 위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는 석회탁본입니다. 네, 광개토대왕릉비는 414년에 세워졌고요. 세워지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의 존재도 완전히 잊혀졌고요. 청나라까지도 거기에는 봉금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예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해서 그 조선에서도 이 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릉비와 관련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데 용비어천가에도 압록강 건너편에 큰 비석이 있는데 아마도 금나라 황제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의 역사라는 게 완전히 잊혀졌고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큰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 것 같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있었던 그쪽 지역 사람들이 탁본을 해야겠다. 글자가 있네. 그 중국이 워낙 금성문에 대한 그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 기록에 보면 광개토대왕릉비에 소똥과 말똥을 발라서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나라 관리들이 직접 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150여자가 다 탈락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광개토대왕비가 알려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 쌍구 가목본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탁본은 아니고요. 글자를 뜬 다음에 글자 바깥쪽에 먹을 메꿔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 먼저 탁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석 탁본이라고 해서 벽면에 그대로 찍은 탁본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원본에 가까울 텐데 그거는 아주 3년 정도 짧게 제작이 됐고 현존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석회탁본이라고 해서 글자가 잘 보이게 석회를 메워서 만든 그런 석회탁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2023년에 이 원석탁본의 가장 좋은 판본인 청명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명본을 구입을 하고 그것의 부족한 부분들은 서울대 규장각본과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소장탁본을 합쳐서 디지털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구축이 됐고요. 그런데 이 글자 가서 보시면 글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쓸 때는 이 쌍구 가목본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왜곡된 글자들이 있겠죠. 네, 그걸 모두 원석탁본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글자를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글자가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원석탁본을 놓고 혹시 트래싱 페이퍼라고 아시나요?
네, 기름 종이를 놓고 다 글자를 땄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박물관은 어쨌든 원본성과 진본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왜곡도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은 쌍공학부원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가서 포토그래메트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디지털 복원본을 올려서 저희는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관계토대양림비 관련해서 뭐 전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지금 집안에 가셔도 이만큼 관계토대양림비를 자세히 보실 수는 없다. 가장 관계토대양림비를 잘 볼 수 있는 게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자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스토리를 입혔고요. 스토리는 비석이 새겨질 때 당시 그다음에 이끼가 전부 끼고 다시 19세기에 탁본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다라는 메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구를 다 해석하지 않고 비의 주요 내용만 문구를 띄워서 조금 시적으로 그래서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문구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관련해서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진본성을 지키고 원본성을 지키지만 그 위에 큐레이터가 붙으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붙이는 과정, 이 과정이 컨텐츠의 기획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매체를 세울 것이냐? 여기 보시면 위에가 유리창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체를 많이 고민을 했지만 프로젝션 매핑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이때 또 LG에서 투명 OLED를 꼭 쓰고 싶어 했지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LED로 매체가 결정이 됐고요. 대신 굉장히 가까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피치는 굉장히 낮춰서 1.8 피치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피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다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 과정 이제 살짝만 보여드릴 건데요. 2023년 9월에 제가 이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관람객들의 메인 통로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안 예쁘면 안 되고 대신 또 바닥을 뚫을 수도 없고 못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보시면 이중으로 된 구조물을 세웠거든요. 제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모든 게 관람객이 나가신 6시 이후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시에 철골팀이 골조팀이 들어와서 철판을 세우고 나가고 밤 12시에 목공팀이 들어와서 나무를 붙이고 나가고 그리고 박물관이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전부 방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목공팀이 들어와서 방염을 바르고 나가고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 새벽 2시에 C팀이 들어와서 시트를 바르고 제가 일요일 6시에 출근을 해서 막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 7시에 이렇게 관람객이 들어오시기 전에 겨우 막았습니다. 이렇게 학예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소대장님이 이렇게 서 있지만 밑에 전기가 없습니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기를 심어야 돼서 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대리석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이 여유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주문을 해서 대리석이 오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요. 이 전기를 심고 하는 과정 공사만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게 관계토대양비가 실물 크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미디어 타워 높이만 7.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야 돼서요.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고 제가 박물관 한가운데 앙카를 15개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박아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미디어 타워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에게 숨겨진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주 메인 통로고요. 관람객들은 들어오시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손 잡이는 다 이쪽으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관계토대양림비 여기가 지금 정면입니다. 한자 쓰기이기 때문에 1, 2, 3, 4면으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바닥에 이쪽으로 도세요 하기에는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어서 보시면 하단의 구조물을 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 경우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긴 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는 건축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데 제가 고구려 전공이기 때문에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설계의 모든 것에 건축 자문을 받고 이 만드는 기술의 기술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 금성문 내용에 또 역사 파트의 자문을 받고 이 모든 사람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콘텐츠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링 하는데도 사용을 했고요. 자료조사에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디지털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유리건판 사진을 AI로 복원을 했던, 그래서 그때 모습이 저랬을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소똥과 말똥을 발라서 이끼를 불태웠다라는 그 장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디지털로 완전히 글자를 각인한, 디지털로 다지 새겨낸 콘텐츠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디지털로 다시 복원이 된 광주대학민비입니다. 보시면 배경을 대리석과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설계가 된 콘텐츠입니다. 네, 아마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다시 가서 보시면 저의 이 로고가 조금 더 느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전 콘텐츠가 공간부터 매체부터 다 고민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공간은 있고 새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는 하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뭘 만들지? 우리가 금강산도 만들었고 강산무진도도 만들었고 뭐 의계도 만들었고 이제 뭐가 있지 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이 화조용모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물 그림, 식물 그림, 꽃 그림 이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기획이 된 게 이 화조용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텐츠가 그림 속을 거닐다라는 컨셉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도 어린이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이제 화조용모 어느 고양이의 하루와 어흥호랑이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라는 두 가지 컨텐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획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 회화를 활용해서 국내외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였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기 전에 이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화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회화 전문가들,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과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조용모를 2개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렇다면 가꾸어진 정원에 있는 작은 동물들로 컨텐츠를 하나, 그리고 호랑이가 워낙 조선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호랑이라는 야생의 그 화조용모 하나, 이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디벨롭을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네,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옥호정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옥호정은 지금 삼청동이고요. 네, 실제로 김조순의 별서정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변상벽의 묘작도, 그리고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명연의 화훼도, 남계우의 화접도, 이 모든 그림들을 다 담아낸 게 화조용모 고양이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고양이, 그리고 그 외에도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시점으로 담아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이때 나온 스토리보드는 시작은 옥호정 대가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한가롭게 놀다가 남계우가 그린 그림에 나비가 오면서 그 나비를 따라서 나가서 이런
네, 개똥벌레도 만나고 들쥐도 만나고 개구리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놀다가 네, 우리 어해도에 있는 물고기도 만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컨텐츠로 최종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출 세부는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60m를 사용을 하고 바닥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전부 기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초충도를 가지고 여러 초충도 가지밭과 오이밭을 합치고 거기에 있는 작은 곤충들도 모두 합쳐서 장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어흥호랑이는 첫 번째 고양이가 시나리오 중심의 컨텐츠였으면 두 번째는 비주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그 호랑이 중에 회화, 자수, 나전 세 개의 소재로 컨텐츠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저는 이제 소개를 할 때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드실 거다라고 해서 세 개의 컨텐츠가 완전히 음악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색조도 달라지는 그런 컨텐츠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호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용맹하게이고요. 그다음에 무관들의 자수에 있는 호랑이 보시면 다 구름이고 바다고 이런 십장생 위에를 따라들 그 위에 흉배가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시기 때문에 신통하다라고 해서 신통하게라는 키비주얼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나전칠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에 있는 온갖 소재를 다 합쳐서 그 소재로 좀 유쾌하게 꾸며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콘텐츠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키비주얼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상벽의 그림을 3D 모델링을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화조용모의 모든 그림을 3D 모델링을 했습니다. 화조용모에 있는 변상벽의 묘작도에 있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회화 쪽 자문을 받았을 때 회화의 색깔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라든지 저희가 키비주얼이 나왔는데 신사임도 초춘도는 이 색깔이 아니에요. 막 이런 아주 네, 이런 회화 전공자들의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자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D를 3D로 살려내는 것은 박물관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도전이지만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회화에 있는 이 그림들을 3D로 전부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모델링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까 광개토대왕릉비도 제가 기획을 시작한 게 2023년 1월에 시작해서 2024년 1월에 오픈을 했고요. 이 콘텐츠 자문 받고 해서 2024년 2월, 3월에 기획안이 나와서 오픈한 게 올해 5월입니다. 그래서 실감 콘텐츠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꼬박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고양이를 회화와 너무 똑같이 만들다 보니 눈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는 아니지만 고양이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업체에게 아이라인을 좀 줄여주시고 눈을 조금 귀엽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일자 꼬리를 가진 이 뻣뻣한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 때까지 2개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이 업체 대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양이 갖고 오실 때마다 저희가 꼬리가 좀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하악질이 조금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이 고양이 담당 작업자가 이제 점점 본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식사도 혼자 하러 가신다고 해서 그렇지만 올려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진 그 작업을 몇 달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호랑이는 첫 번째 고양이 콘텐츠가 완전 3D라면 물론 언리얼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3D로 작업을 해야 되지만 모션 그래픽적 요소를 줬습니다. 차라리 2D의 느낌이 2D의 동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자. 그래야 해악과 위트, 재치가 더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해서 완전히 컨셉을 다르게 해서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났는데 영상에 계속 피드백을 주고 했는데 타이틀과 크레딧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어떻게 만들지? 타이틀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그냥 제목만 저희가 기존 콘텐츠는 그냥 제목만 넣었는데
이게 컨셉을 달리 갔는데 또 그냥 제목만 가면 너무 밋밋해서 저희 업체 PM이 저에게 와서 제가 좀 그려볼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고양이 컨텐츠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손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의 타이틀을 보여주듯이 처음에 이 등장인물이 모두 나와서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컨텐츠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떤 장면에 무슨 컨텐츠가 소장품이 쓰였는지를 전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이 끝나고 나가실 때 저 소장품 저 초충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디지털이 전시품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효과를 분명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악과 사운드는 이지수 감독이 하셨습니다. 네, 올드보이를 작곡하셨던 이지수 음악 감독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 하루는 유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흥호랑이는 세 개가 다 달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만들어진 게 이 컨텐츠입니다. 엄청 자연스러워진 고양이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바닥이 있지만 바닥을 영상 내내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공간에만 주고요. 보시면 모든 회화를 다 3D로 구축을 했습니다. 음악은 헝가리 심포니와 직접 녹음을 하신 음악 하나도 저희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1월에 기획해서 올해 7월에 오픈한 콘텐츠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누가 연기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데니 태극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고종 황제가 데니라는 외교 고문한테 준 건데요. 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줬는데 그게 1890년입니다. 그래서 1890년 이전에 제작된 데니 태극기고요. 이게 198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가지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시만 했다면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 이왕 만들 거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에 넣어보자라고 해서 신세계 명동의 신세계 스퀘어에 넣겠다라고 해서 제가 1월에 신세계 백화점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단판을 짓고 서로의 의견이 잘 취합되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굉장히 위험한 소재입니다. 또 위치가 저기 명동이어서 제가 겉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해서 결국은 데니 태극기만 사용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을 했고요. 지금 이 태극기가 2m가 넘어요. 굉장히 큰 태극기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바니질을 한 거고요. 지금 태극기랑 이 태극의 문양도 다르고 이 사궤도 파란색, 청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직접 지금 아직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그 SS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 태극기는 어떻게 보면 평면이죠. 어떻게 보면 2D의 평면이고 어떻게 보면 3D의 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가픽셀로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3D 스캔도 해서 2D와 3D의 그 특성을 모두 갖는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108억 화소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 공간은 1분짜리입니다. 예, 1분이거든요. 원래는 30초인데 저희가 두 구자를 써서 1분인데 1분에 이 태극기의 서사를 담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데 이 공간이 다 차로 이동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텍스트는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만으로 이 서사를 담을 수 있도록 광복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 스토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왔는데 보시면 가만히 둔 채로 태극기를 이리 깠다가 저리 깠다가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영상 쪽 자문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태극기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1분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1분은 짧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단조로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시작은 태극기가 만들어질 때 그 고결한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조선 총독부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가 다시 태극기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태극이 갖는 조화의 의미, 그다음에 사괴가 갖는 음양오행의 의미, 그리고 다시 이제 빛을 찾아서 지금 여기에 다시 펄럭이고 있다. 그런 서사를 1분에 담아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상영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네. 저희 박물관에도 동일한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이 공간이 아나몰픽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8억 화소까지 화소를 올려서 데이터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느질, 그 다음에 광목의 재질, 그 다음에 빛 발행, 색 발행까지 모두 담아내려고 한 콘텐츠입니다. 보시면 카메라도 달라지고 카메라 속도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태극기가 직접 연기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이고요. 네, 8월 15일 하루는 여기가 광고비가 엄청난 곳인데 8월 15일 하루는 모든 광고를 빼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만 상영을 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에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저희가 이 유튜브를 올리고 모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지역 아이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틀어달라. 라는 것 올 정도, 지방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올 정도로 굉장히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콘텐츠에 대한 되게 호응이 높았던 콘텐츠입니다. 네, 마지막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박물관을 오시면 실감관을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게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여기 쉴 데가 있네 하면서 누워서 보시거나 조금 쉬었다 가시는 공간으로도 쓰였다면 이게 제가 8월에 찍은 모습입니다. 네, 보통 200명이 들어가셔서 이 답답한 데도 다 앉아서 영상을 끝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이 체험관, 영상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했던 이런 모습에서 아직도 박물관에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죠. 사회방을 보러 오시고 거기서 조용히 관람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시면 의궤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모두의 인스타 핫플이 되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셔서 줄을 쭉 서서 나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른 전시를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쇼츠를 올리는 게 또 유행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의계실은 문을 닫아서 11월까지는 못 보시지만 관람객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관람객이 박물관이 만들어 놓은 전시를 그냥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즐기러 가는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도 제가 긍정적인 댓글만 모아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트와 댓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저희 컨텐츠를 찍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다. 제가 아이디가 다 보이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가 어제 혹시 박물관 관련 인스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충격적인 인스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충격와서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저희가 올해 국중박 분장놀이 2회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진심이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도 있고요. 그 다음 분은 그 신라 금 귀걸이가 본인의 이렇게 돼서 하는 그런 쇼츠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정말 그냥 고르타분하고 전시가 있어서 그냥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곳, 이런 곳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서 열렸던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에 나갔습니다. 보시면 약간 연출샷이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꼬마들도 박물관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다라는 약간 그런 용어로 제가 사진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실감 콘텐츠라고 해서 박물관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콘텐츠를 VR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메타퀘스트를 쓰고 보시면 실제로 제 일관에 앉아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지금 360도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메타퀘스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줄을 서서. 그래서 박물관을 와서도 즐길 수 있지만 밖에서도 즐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박물관이 미쳤습니다. 8월 26일에 419만 명이 왔다 가셨고요. 8월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이 정말 이랬습니다. 걸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장님 셀럽분이 오셔서 박물관이 이렇게 관람객이 많구나라는 사진이 아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천사탑 저녁 8시 그걸 보기 위해 기다리신 분들입니다. 박물관이 9시에 닫는데 수요일, 토요일, 그것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일부러 남으셔서 그 경천사를 보고 가시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맨날 내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760명이 기다리셨습니다. 760명이 8시까지 박물관을 나가지 않고 이 앞에 이렇게 쭉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요. 지금 사진이 3층이 안 나왔는데 2층에도 서 계시고 계단에도 서 계시고 3층에도 서 계십니다.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실 때마다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잠시 홍보 사진은 매기관께서 오셔서 저와 함께 호랑이를 관람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 호랑이 콘텐츠가 5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캐대원이 대박을 친 건 6월이고요. 저희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제 박물관 와서 저희 컨텐츠 보시면 저의 피땀 눈물과 이전 담당자들의 피땀 눈물을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